조선 후기 무려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대학자 다산 정약용. 그러나 그가 직접 쓴 자서전 자찬묘지명은 가장 나중에 일반에 공개된다. 그의 유언 때문이었다. 정약용이 이 자서전을 통해 끝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왜 공개되기를 두려워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입니다. 환갑을 맞은 해 그가 직접 쓴 자서전인데요. 일종의 회고록인 셈입니다. 이 자서전은 정약용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930년대에 들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약용과 그의 후손이 공개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자서전 속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 자서전을 살펴보면 이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조 임금입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자신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그리 높은 벼슬을 하진 못했습니다. 정조와 다산 정약용,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조와 정약용. 자서전을 보면 정약용은 정조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것은 신해년 겨울 내각에서의 일이었다. 정조가 정약용이 제출한 모시 강의 800조에 대한 숙제를 보던 중 백가의 이론을 인용하여 나타낸 주장이 무궁하다. 진실로 평소에 쌓아둔 박식한 공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러한 내용을 얻었겠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후로 그는 여러 차례 학문 실력으로 정조를 감동시켰고 이에 정조는 신기한 선물을 하사한다. 다산이 벼슬 하기 전에 성호학파로부터의 학문적인 토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슬 한 다음에 조정에서 정조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이후 정약용은 18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그가 오른 최고의 벼슬은 정삼품 당상관 형조 차미. 이것은 임금이 임명하는 관직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었다. 또한 정조는 정약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가차없이 그를 처벌하고 만다. 큰 제목으로 키우기 위해 보호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전승지 정약용을 금정도 찰방으로 제소하니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나와 일을 하겠는가. 마땅히 즉시 길에 올라 살아서 한강을 넘도록 도모하게 하라. 다산을 최소한도 판서 이상 정승급으로 키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노론이 너무 억세고 다산이 너무 이렇게 또 좀 일찍 이렇게 빛을 보게 되면은 너무 큰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미루면서 뒷날 크게 중용을 내는. 그래서 자기 어떤 계획 사상을 다산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느냐. 사실 다산은 정조와 만난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는데 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 어디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속을 끓인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조에게 더 감사하다는 뜻을 여러 번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염려해서 급제를 미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왜 정약용에게 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개혁 성향이 강한 남인 계열의 정치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남인 계열의 젊은 정치인들은 그 지난 80년대 사회개혁을 주장한 흔히 모래시계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룹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시대 개혁파, 조선판 모래시계 세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클 중난시사. 이 중난시사는 80년대를 헤쳐나온 이 모래시계 세대처럼 조선 후기의 개혁을 꿈꿔온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시대의 개혁적이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대개 규장각의 초계문신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난시사와 초계문신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곳 규장각 전시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은 바로 초계문신 제명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초계문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안에 중난시사 멤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 한치흥 중난시사 멤버인 한치흥의 이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정약용 이름이 보이고 있네요. 여기에는 윤진울 중난시사의 이름이 또 눈에 띄고요. 그리고는 여기 정약전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난시사는 다산 정약용과 최재공의 아들인 최영원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일종의 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최재공의 제자인 한치흥이라든가 그 후계자로서 그 다음에 남인을 이끌어갔던 유원명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남인의 그 차세대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사회개혁 방안이라든가 정치개혁 방안까지 넓게 토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많이들 모이셨네요.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이셨어요? 봄이 돼서 살구꽃이 만발했으니 한잔하러 모였소이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꽃 핀다고 술을 먹습니까? 우린 살구꽃 피면 먹고 복숭아꽃 피면 먹고 한여름 잠에 익으면 먹고 국화꽃 피면 먹고 겨울 돼서 눈 속에 매화가 피어나면 그 또한 장하고 아름다워 또다시 술을 마십니다. 세상이 우릴 알아주지 않는데 술이나 마셔야지 또 다른 무슨 할 일이 있겠소이까. 아니 매번 모이면 이렇게 술을 드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찌 매번 술만 먹겠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고 책에서 읽은 것들에 대해 자주 토론합니다. 토론을 해야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자 하니 혹시 이 모임이 불법 단체가 아닌가요? 그 불법 단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벼슬을 못하고 이렇게 비록 모여 앉아 술이나 마시면서 시나 짓고 있지만 임금께서는 정약용을 비롯해서 그의 형 정약전 그리고 윤진울 같은 일을 총애하시니 곧 우리의 뜻을 펼칠 날도 멀지 않았소이다. 우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지요. 이들이 모임의 이름을 중난시사라고 지은 것은 이들이 자주 모였던 정약용의 집에 유난히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난시사의 회원들은 자주 모이면서 친목을 도모했고 또 그들의 뜻을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주자는 역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조의 숙제를 가장 잘 해냈고 특히 과학기술과 발명 분야에 있어서는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조는 그를 어떤 식으로 등용했으며 정약용은 정조를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과학기술에 관한한 당시 정약용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천연두 예방법, 즉 종두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산이
아이를 9을 낳아서 6이 일찍 죽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초년으로 죽었을 것 같고, 더구나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우두를 실제로 1800년대 후에 시험해 본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두를 시험해 본 사람이 아닐까. 거의 지석영이 우두를 정식으로 들여온 것보다 거의 1세기 전이죠. 이런 식으로 서양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 과학기술이 새로운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 같아요.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데 성공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도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정조를 감동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다. 2년 뒤, 이번엔 수원성 설계라는 중대한 임무가 부여된다. 부친상을 당해 낙향에 있을 때였다. 상중에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당시 관료로 볼 때 그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정조는 그만큼 수원성 축조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정약용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다리를 건너서 수원성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잘 알다시피 그 사도세자에 능해 가는 것입니다. 정조는 그 사도세자에 대한 효성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효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능해 가는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과 그 직접 만나서 이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자기의 통치 이미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다리와 수원성은 그러한 그 정조의 통치 이미지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맞는 그 장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조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정약용은 첨단의 방법을 동원해 수원성을 설계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이때 개발돼 나온 것이 거중기였다. 기기 도서 속에 나온 그림만을 보고 그 원리를 파악해 제작한 것이었다. 거중기의 도입으로 수원성은 공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됐고 백성들의 수고 또한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다. 성이 완성되자 정조는 정약용의 노력으로 4만 량을 절약했다며 만족해했고 정약용 또한 그때의 일을 자서전에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이 정약용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왜 눈이 안 보일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력에 대한 원리를 찾아냈고 또 가뭄과 홍수 등 천체 기상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을 만하죠. 이 자서전을 보면은 정약용은 4살 때 글을 읽었으며 9살 때 시를 썼고 20대 때에는 정조의 어명을 받고 한두 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시를 수백 수나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긴 좋았던 모양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IQ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영실 씨, 뭐 좀 알아낸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영재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들의 영재성을 테스트를 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산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Q를 테스트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IQ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는요, 우선은 그 표준화된 그 객관화된 검사가 있고요. 네. 그 표준화된 검사 말고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고서 영재성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예. 이 다산 정약용이 4살 때 네. 글을 읽었다 이렇게 예. 그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 외에는 또 7살 때죠. 글을 지었어요. 근데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이런 글을 지었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살 때지요.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을 지은 것이 자기 키만 하다. 네.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살 때는 그 두보의 시를 많이 읽고 네. 그에 대한 답시를 썼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답시를 썼었다라는 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체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다른 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여기 지금 언어 쪽에서 상당히 영재적인 행동 특성을 보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면에서는 연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수치로는 이제 수치로는 이게 뭐 IQ로 언어성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조금, 것 같고요. 네. 자찬 묘지명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실제 IQ 검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실험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통해서 또 IQ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이 그림을 보고 다산 정약용이 직접 이렇게 거중기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때의 나이가 28살, 20대의 나이로 알았다고 그러는데 함께 돌려보시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직접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제가 수를 셀 테니까 그때까지 쭉 돌려보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쓱 보시고도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함께 쭉쭉 같이들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진짜 아시는지 가서 확인해봐야지. 자, 어떤 이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거기 결국에 저게 움직도를 사용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힘의 분산을 통해 가지고 예. 결국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직접 제작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떤 거죠?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요? 실이 튼튼해야죠. 어느 것이 움직도르래고 어느 게 고정도르래인지 짚어내실 수 있겠어요? 이거 다 고정도르래네요 이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네. 자, 아니라고 하시는 분. 아니 제가 잠깐 다시. 네. 이게 움직도르래고 이게 고정도르래입니다. 이거. 네. 밑에 있는 지금- 것이 움직도르래고 위에 있는 게 지금 IQ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는 모르고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는 150 정도.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그 앞에 사람들이 이뤄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서 그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거, 당시 그 막 시간도 정확한 시간 어떻게 재야 되느냐 막 이런 것도 헷갈릴 그런 세상에서 그런 걸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는 좀 검증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IQ가 150이라는 학생들도 실제 거중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때 이 도르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건 IQ 150으로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상인 듯 싶습니다. 그처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정약용은 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선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둘 발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머리가 좋은 만큼 백성에 대한 애정도 깊었던 흔치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가난한 것일까? 지방의 수령들은 왜 부정부패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정약용은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서서히 준비해 나갑니다. 정약용은 조선을 개혁하려면 우선 놀고 먹는 사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고관 대작들을 1차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벼슬을 하고 있는 양반이라도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땅은 오로지 국가와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정리를 보는 대가로 땅을 받는 것이네. 땅을 갖지 말라면 우린 뭘 먹고 사나?
고관 대작들의 반발에 대해 벼슬을 맡은 사람들은 월급을 주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 월급은 땅을 가진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벼슬을 못한 몰락 양반들이다. 에이, 뭘 그리 이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좋았어, 옆으로 잡아주시오. 양반이 땅을 못 가지면 우리처럼 벼슬 떨어진 다음에 굶어 죽기 딱 알맞다고. 그걸 알아야지. 정약용은 이 몰락 양반들에게 양반이라는 신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라고 권한다. 원예, 양잠, 인삼같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특수 작물들을 양반들의 몫으로 제시했다. 안 돼요, 안 돼. 이 땅떼기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농사 지으면 우리 나이에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까? 기존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다. 주례에서 힌트를 얻어 농업을 6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논농사, 밭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과수원, 축산업, 어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시한다. 또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인과 상인의 중요성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무려 100년을 앞서는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노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비에게는 2가지 일자리를 제시한다. 보조자, 즉 조수의 일과 일용직이 그것이다. 아니, 그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까? 아, 이놈아, 뭐하느냐? 예. 모든 산업 분야를 개발하고 그것을 구직이라는 9가지 직업으로 나누는데요. 9가지 직업으로 농업도 다시 6가지로 나눕니다. 가령 곡식 농사, 또 뭐 목재 키우는 거, 혹은 물고기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주민들이 각각 한 가지 직역을 맡아가지고 그 자기가 오롯이 맡아서 오랫동안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 자기 인간도 성취하고 또 사회적인 분업을 통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든다 하는 여기에 아마 다산의 구직론의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은 일하라는 이 제안은 정약용 국가개혁안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으로 그는 부강한 조선을 꿈꾸었다. 양반도 농사를 지어라.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런 주장은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선견지명입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약용은 조정에서의 요직보다는 금정 찰방이나 곡산 부사 같은 이 변방의 수령 생활을 3년 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이 개혁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민생 체험 현장, 그는 어떤 관리였을까요? 곡산 부사로 부임하던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해도 곡산에 새로운 부사가 부임하는 날입니다. 신임 부사의 이름은 정약용.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다른 부사들처럼 이거를 많이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근데 오늘같이 좋은 날 이 백성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저 잠시만요. 아니, 이 거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계심이 잡으러 한양에서 새로 사또가 온다는데 에휴, 좋을 게 뭐람. 아니, 신임 부사가 이계심을 잡기 위해서 오다니. 이계심이 누군데요? 이계심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지난번 부사가 군포대금으로 900전씩이나 내놓으라 하니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900전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래서 뭐 항의 시위라도 벌였단 얘긴가요? 그렇죠. 그때 이계심이 앞장을 서줬는데 그것 때문에 관가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새로 부사까지 임명했다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임 부사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항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이계심을 잡기 위해서 새로 부임하는 곡산 부사 정약용. 이제 막 부임 행렬이 도착을 했습니다.
민심이 안 좋은 걸 알았는지 아니면 워낙 검소해서인지 부임 행차가 무척 간소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때의 시위대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수령을 모독하고 강가를 시끄럽게 한 죄 제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사 선처해 주옵소서. 아니 이계심이 자진 출두를 하다니 대단한 용기를 냈습니다. 신임 부사 정약용이 어떤 처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입장입니다. 하지만 듣자하니 이번 부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길래 용기를 냈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나라에서 다 뺏어가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소. 방금 신임 곡산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 이계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을의 수령이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만 교활해져서 폐단을 보고도 수령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계심은 듣거라. 너와 같은 사람은 관에서 마땅히 천냥의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될 사람이다. 이제까지 너의 모든 죄를 감면시켜 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무죄니라.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30대 정치인으로서 명판결을 내린 신임 곡산부사 정약용.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백성들이 편하게 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번에 이계심을 무죄 방면했는데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던 자를 지방 수령이 무죄 방면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계심 사건은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1796년 황해도 곡산에서 김홍성이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큰일이야 큰일.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정조 임금대 이조 참판을 지낸 서영모요. 그럼 평생 정약용에 반대에 섰던 분이시군요. 그런데 웬일이십니까? 난 정약용을 만나러 왔소이다. 이럴 수가 있어. 임금이 수배령 내린 반란의 수계를 일개 수령인 당신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일입니까? 웃음으로 얼버무릴 생각하지 마시오. 내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소이다. 당신은 임금과 수령도 잘못을 하면은 백성이 바꿀 수 있다는 책을 써서 무리를 일으키더니 그런 방자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시오. 난 임금의 명을 거역한 게 아니요.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요. 이계심이도 마찬가지요. 지난번 곡산부사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관가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겠소. 만약 백성이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정치를 할 수는 없었을게요. 그렇다면은 이 정조 임금도 잘못하면 백성들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물론이지요. 거기엔 예외가 없어. 하지만 정조 임금께서는 잘못된 정치를 하실 그런 임금이 아니시오.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보니까 당신은 양반도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디다. 엄연히 양반과 평민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저희가 뭡니까? 이런 일낼 사람이로구만. 그건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던 그 직업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었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단지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니겠소? 잠깐만요. 이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선생께서는 지금 100년을 앞서가십니다. 그러면은 이 반발도 심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조선의 혁명을 꿈꾸는 건 아닙니까? 내가 우리 조선이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개혁안들이 나온 것뿐이지
조선이라는 체제를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오. 난 조선의 사대부일 뿐이오. 정약용의 주장은 일반 사대부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조선에 전해지고 있던 새로운 학문의 영향도 컸습니다. 정약용이 열정적으로 독서에 빠져들던 18세기 말,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중국의 변화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였다. 실증적이고 고증학적 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다. 정약용에게 청나라의 과학기술을 전해준 이들은 박제가 이경무 같은 북학파 실학자들이었다. 이들이 귀장각에서 만난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다. 게다가 20대 초반에 읽게 된 천주시리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서양의 자연 철학과 만나게 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상을 정립시켜 나간다. 국가개혁안도 바로 이런 세계관에서 잉태된 것이다. 주자성리학이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에 다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인간이 가진 귀하게 되려는 욕구 또는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개혁안을 세우는데요. 가령 경제유표에서는 사대부들에게는 관리의 선발을 공정히 함으로써 귀하게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평민들에게는 그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개혁안을 세웠습니다. 다만 다산은 그 부자와 되려는 욕구와 또 귀하게 되려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즉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정경유착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도 정조만큼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유교 경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약용의 사상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개혁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새로운 풍속으로 고쳐 보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괴물 성물을 하고 화민 성속을 해야 된다. 즉 사물의 이치를 갖다가 깨쳐가지고 이 사업을 이루게 해야 된다. 대대적인 계획 사업을 이루게 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화민성속이라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교화를 했어. 백성들을 교화를 해서 백성들을 풍속으로 바꿔가야 된다. 젊고 똑똑한 정치인 정약용은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약용이 서학책을 읽은 것도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서학 교도냐 아니냐 하는 색깔론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실록에는 이 정약용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상소문이 나와 있다는데 국혜정 씨. 네. 이 상소문은 정조 21년, 그러니까 1797년 6월 21일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나이가 36세였는데요. 좌부승지로 임명됐지만 이를 사직하고 올린 상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때 젊은 시절 한때 서학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때 일을 후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이 상소문을 읽고 그의 말에 감격했다는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소문을 씀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논쟁이 사그러들진 않았습니다. 정조 21년, 정약용은 서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소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신이 이른 바 서양의 사설에 대하여 일찍이 그 글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모하였고 거론하며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였으니 이는 유년기에 고루하고 식견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들 어찌 돌이킬 수 있겠사옵니까? 정약용이 처음 서학책을 접한 것은 두미협 백길에서였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심오함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다.
이 무렵 서학책을 함께 읽었던 정약종, 이병, 이승훈 등은 훗날 그까지 서교도임을 주장하며 순교하고 만다. 정약용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는 정약용을 천주교 신자로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약용이 세례를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후에 배신하더라도 영원히 신자라는 것이다. 또한 자서전의 마지막 대목이 바로 그가 자신의 배교를 뉘우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뭐로 보더라도 죄를 회개할 횟수다. 수습하여 결론을 맺고 한평생을 다시 돌려 나머지 인생을 끝마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주장도 있다. 그가 수백 권의 유교 경전 해석집을 펴낸 것은 이러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자서전을 쓴 목적도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그 자찬묘지명은 회갑을 맞아서 자기 일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여생의 삶을 밝힌 글입니다. 그의 다산의 양심선언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산이 만일 그 외배 내천, 겉으로는 배교하고 속으로 믿었다고 하면은 그건 이중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과 종교는 분리될 수 있으나 과연 조선 시대에서 학문과 종교가 분리될 수 있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이제까지 이 다산학 연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인격자가 그 집대성한 그 다산학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정약용을 둘러싼 색깔론 논쟁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사상이 얼마나 진보적이었는지, 그가 왜 유교 경전 재해석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정약용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의 정치 생명은 1801년 신유사옥과 함께 끝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반대파의 숱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든든히 지켜주던 정조의 사망과 때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서학교도로 몰린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유독 정약용과 둘째 형인 정약전만이 목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801년 권력을 잡은 대왕 대비 김씨는 서학교도는 엄벌에 처한다는 칙령을 발표한다. 이복이 어딨나? 이 발표가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정약용은 위험이 다가옴을 감지했다. 그의 형 정약종이 서학 관련 책과 도구를 담은 농을 옮기던 중 발각됐기 때문이다. 신유사옥의 시작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중난시사 회원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친구를 위해 인삼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서학교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점은 당시 재판 진행을 맡았던 책임자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복의 약용이 그나마 천만 다행일세. 자넨 무죄방면 될 것 같으니 부디 몸을 아끼시기 바라네. 그리고 내일쯤 풀려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걸어서 마제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사람을 시켜 집에는 기별을 보냈네.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만 잘 보내시게. 여봐라. 예. 이분을 정중히 모셔라. 예. 그러나 그는 풀려나지 못했다. 조정은 급변하고 있었고 무죄를 주장하는 그를 옹호해줄 세력은 없었다. 최종 판결은 유배였다.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형 정약종의 편지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정약용과 정약전은
또다시 조정의 국문장으로 끌려 나온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전 형조참의 정약용은 서쪽 지방에서는 백성을 아끼는 정치를 남긴 이로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그가 비록 서교에 잠시 가담했다고는 하나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남겼습니다. 이번엔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정은 다시금 정약용을 죽일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끓었다. 당시에 정조의 총애를 받은 신하들을 거의 다 죽이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둘 정도는 상징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다산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명하고 예컨대 자신의 형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단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다. 무죄 석방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 번째로 떠나는 유백길.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였다. 이때로부터 18년, 정약용의 긴 시련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된다. 정약용이 유백길에 오른 것은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정약용의 자서전을 보면 만약 서학책을 한 글자라도 읽은 사람이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조정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결코 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막 뜻을 펼치려는 젊은 정치인. 정약용 개인으로 보면 18년간의 유배 생활이 불행스러운 일이겠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유배가 있었기에 정약용의 사상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배 생활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진 유배 18년. 다산 정약용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조선 건설을 위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금에서부터 지방 수령에 이르기까지 조선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한 그의 사상은 500권의 책 속에 담겨져 있다. 그가 밝힌 국가개혁안은 어떤 것인가? 500권을 쓰게 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801년) 젊고 유능한 정치인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개혁군주인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 본격적인 세도 정치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약용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 유배지에서 바라본 이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털끝 하나까지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쉼없이 책을 써내려갑니다. 한동안 눈이 멀기도 하고 또 중풍으로 팔을 못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500권의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18년간의 유배와 500권의 저서, 그것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컴퓨터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또 종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목민심서 한 책입니다. 복사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만큼의 분량이 바로 한 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한 권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어떻게 다 되셨어요?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다 네. 됐고요. 제가 좀 속필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도 기록에 따르면은 좀 속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네.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드디어 목민심서 이제 계산을 해볼 시간이 왔는데요. 이 한 권을 장수를 세보니까 모두 17장, 네. 그러니까 34쪽이 네 쪽이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4쪽을 쓰셨으니까 계산을 좀 해볼까요? 네. 해보니까 8시간 30분이 걸리는군요. 한 네. 권을 쓰는데. 네. 그렇다면 정약용이 쓴 500권의 책, 요즘 학술 서적 몇 권에 해당이 될까요? 다산에 저술이 500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500권을 현대 책자로 만들 때 50권 내지 60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판례를 모은 CD롬 타이틀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CD 안에는 이런 법전이 54권의 분량이 실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정약용이 중국의 재판 기록을 참고해서 만든 흠음 신서의 자료 조사 과정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CD롬 타이틀은 20명의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이 CD롬에 담긴 내용과 비슷한 그런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배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판례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출판했다는 사실은 첨단 장비가 갖춰진 오늘날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정약용이 책 한 권 한 권을 써내는데 투자한 시간과 노력, 이것은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존하는 작가 중에 제일 책을 많이 썼다는 소설가 이문열 씨를 찾아가서 책 내용을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몇 년 하셨죠? 등단한 걸로 보면 79년이니까 네. 19년이 되는데 네. 매일신문 기자를 그 뒤에 1년 더 했으니까 전업 작가로서는 18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18년 마침 또 정약용의 18년 동안에 저희가 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19년 동안에 쓰신 책은 총 몇 권 정도 될까요? 순수하게 창작은 요새 책으로 하면 권수로 한 40여 권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번역 그 삼국지나 서지 같은 네. 거 합치면 한 70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짧게 구성을 한 책이라면 한 며칠 정도 구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상 같은 거를 시간을 재지 못하고요. 예. 어차피 이제 그 쓰기 시작해서 해서부터. 만약 집필 기간을 네. 말한다면은 뭐 짧은 것은 물론 시원찮은 책이긴 하지만은 추락 같은 것은 뭐 네. 보름 만에 장편을 네. 쓴 것도 있고 또 시인 같은 것도 한 47일 정도.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의 대부분이 그 유배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어떤 고독감, 뭐 외로움 이런 거랑 싸워가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산 같은 분도 이제 그 유배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그 큰 동인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역시 평범한 정신한테서는 어려운 것이겠죠. 그 어려움을 힘으로 바꾸는 것, 혹은 고난을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아마 큰 정신들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책을 하나 엮는데 3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500권을 썼다는 건 이런 책을 170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인 것입니다. 그건 쉽게 깨지기 어려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높이로 따지면은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 속에는 아들이나 형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또 시나 수필 같은 그러한 문학 작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경전 연구나 또 국가제도 개혁 같은 그러한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책을 1년에 10권씩 썼다는 거.
엄청난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배지라면 자연 환경이 나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외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약용이 처음 유배를 갔을 때도 그곳의 풍속이 영리하고 각박한데 그대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을 강진으로 유배 보낼 때 책을 쓰라고 보낸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왜 강진이었을까요?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이 유배길에 오른 것은 1801년. 나라에서 법으로 금한 서교에 깊이 빠졌다는 게 이들의 죄목이었다. 이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사형을 면한 것이 다행이었다. 당시 서교도로 지목된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이들뿐이었다. 이들의 유배지는 강진과 흑산도. 그렇다면 유배지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배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기 그 생활 근거지로부터 U2000리, U2500리, U3000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조선의 국토는 비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그 유형수의 고향이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유형수가 편중되면 그 고을의 재정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안배를 하려는 배려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그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일원이기 때문에 남쪽 먼 끝 강진이나 그 해남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배지는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역 죄인일수록 한양이나 거주지에서 먼 곳에 배치된다. 헌정 때 정리된 유배지 목록을 보면 강진은 한양에서 걸어서 11일이 걸리는 것으로 중죄인들의 유배지였다. 한양에서부터 함께 유배를 떠났던 이들 형제가 헤어진 곳은 이곳 나주. 나주를 지나 정약전은 목포 쪽으로, 정약용은 해남 쪽으로 길이 나눠진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사망하므로 이들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조정이 서교도로 지목된 정약용의 유배지로 외진 시골 마을을 지정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거리만 계산한 것이었을까? 자서전엔 당시 강진에는 서교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정약용을 통해 서교도를 진압하려는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원래 유배 죄인의 살 집은 관할 수령이 지정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지정된 사람은 죄인을 돌봐주고 관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학교도라는 죄명으로 유배를 온 이 정약용을 이 관할 수령은 외면했습니다. 자연 돌봐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자서전에 보면은 이 정약용 스스로가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약용의 생활도 나아져갔습니다. 가족들이 오고 갈 수도 있었고 또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유배 죄인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김홍성 씨. 예, 저는 지금 한 유배 죄인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곳에 죄인이 사는 것은 분명한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밥 짓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안에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남편이 나라에 죄를 지어 유배를 오게 됐으니 당연히 지아비를 따라와야지요. 온 가족이 다 온 모양인데 아니 집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그래도 이 고을 수령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빈 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집은 수령님이 알선해 주시거든요. 아니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들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일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우리 먹고 살 건 우리가 벌어야지요. 누가 우릴 공으로 먹여주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저기서 오는 모양인데 저 잠시만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배는 언제 끝납니까? 기약이 없어. 원래 유배죄에는 형기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별 사면이 있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집이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집이면 유배받아서 귀양살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난 죄가 좀 약하고 또 운이 좋아서 좋은 수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만하다오. 수령을 잘못 만나면 전혀 도와주질 않아서 고을에 부잣집의 머슴이 되기도 한답디다. 보통 죄인이야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바로 옆집은 또 그렇지도 않다오. 옆집에는 위리 안치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오. 유배 죄인들 가운데도 등급이 있어서 국가 반역죄를 지은 대역 죄인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보시오. 왜 그러세요? 그 집은 가지 말라 그랬지 않소? 아니 이 집 죄인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원래 왕족인데 영모를 꿰따더구만. 왕들이나 높은 벼슬을 하던 양반님네들은 잘못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저 건너편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땅도 샀다고 하는데 위리안치 죄인은 아닌 모양이군요. 그럼요. 그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처자도 왔다 갔다 하던데 그리고 워낙 소문이 난 사람이라 그런지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꽤 있다는 소문이 있디다. 유배 죄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유배지에서의 규칙도 가지각색인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산 선생께서는 집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대역 죄인에게 내리는 위리안치는 아니어서 생활이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엔 이 반역죄를 지은 대역죄인이 아니라면 유배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 초기 한 노파의 주막에서 4년을 보낸 그는 보은산방을 거쳐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 다산초당으로 이사를 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1000여 권의 장서를 이용해서 저술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이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거처를 마련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생활을 책임져주고 저술을 도와준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강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이 처음으로 묵었던 변두리 주막집. 지금 그 집터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그 주막집의 실제 자리는 비석이 있는 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여기가 원래 무슨 자리였어요, 그럼? 예, 여기가 그냥 주무신 그 방, 큰방 자리예요.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방 조그만 방이요? 예, 방 하나하고 이쪽에 부엌 하나하고 있고 또 이쪽이가 저 대나무로 연꺼진 거 저 문이 쪼까나니 이렇게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곳에서 유배 초기 4년간 생활했다. 단칸방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는 이 주막집 뒷방을 사이제라 이름 붙이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차츰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선 시끄러운 주막집 대신 산속에 지어진 다산초당이 그의 거처로 제공된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독서와 집필에 몰두하게 된다. 자기만의 집이 생기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중인 출신의 지식인들이었다. 특히 다산초당의 주인 이윤달은 그의 저술 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1808년 봄에 다산님께서 거처를 이곳으로 옮기시자 윤단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께서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소장하시던 1000여 권에 달한 서적, 이런 서적이 바로 다산이 오늘의 실학을 집대성하게 됐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불여붕어면 사후해라. 불여붕어면 사후해라. 그래, 누가 해석해 보겠느냐. 또한 윤나는 정약용에게 그의 손자들을 제자 삼아 가르쳐줄 것을 청했다. 공자님도 명자님도 이 덕목을 가장 중요시 여겼느니라. 정약용은 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을 뿐 아니라 책을 쓰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 종이를 다듬는 일에서 먹을 가는 일까지 숙련된 조교 역할을 맡아준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깊이 있는 학문을 함께 토론할 친구가 필요했다. 이런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준 것이 백년사의 해장선사였다. 이 만남으로 인해 그는 주역에 심취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절의 역사를 기록한 백년사지를 감수하기도 했다. 정약용이 그의 사상을 완성시켜 가는 데에는 그의 외가 해남 윤씨 집안도 한 몫을 했다. 이들은 큰 부자인데다가 실사구시 학풍을 이어받고 있었는데 특히 공제 윤드소의 지도와 그림들은 그에게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게다가 이곳엔 당시 쉽게 구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가득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구해보면서 각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유배지가 강진이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강진에 가까운 해남이 다산의 애가입니다. 뭐 고산 윤선도, 공지 윤수도 등의 그 피를 받은 그런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많은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산이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강진에도 윤씨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쪽 지역에는 이미 존재 200개를 비롯한 그 대실학자들이 거기서 학문적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산이 실학사상을 완성하는데 집대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또한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할 토대를 제공한 것은 해남의 대흥사였다. 당시 이곳은 고증학의 대가 초사 김정희가 드나들 정도로 신학문이 유입돼 있었고 학식 높은 고승들의 토론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성을 중시하는 기본 입장을 다져나갔다. 그 결과가 바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주막집 노파에서부터 출세하지 못한 학식 있는 양반들, 또 중인 출신의 제자들, 덕망 있는 스님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약용은 별 걱정 없이 지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진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백성들입니다. 1년 내에 농사를 지어봤자 관청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또 고을의 수령이나 아전들의 횡포로 억울한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 이들의 참담한 생활은 이 정약용의 국가 개혁안에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관리, 백성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목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관의 자세와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로 정약용의 최고의 역작, 목민심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실 씨.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것은 유배 생활이 끝나가던 1817년,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듯합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이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목민관, 20세기 말 오늘날의 목민관과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재선거에서 자민련의 목민관이 되어 부임하게 되면 과묵하여 지 말도 못하는 사람인 체 자민련의 김용채 후보가 또한 지방 관속들이 전하는 속설이나 선동하는 풍습일랑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무소속의 이기재 후보와 노름판으로 송광수 밤을 후보는 세워서는 각각 안 된다. 34,184표와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외유에 목민관이 된 뒤에는 술도 끊고 여색도 멀리해야 한다. 행여나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거나 버려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국민관으로서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고 더럽다 꾸짖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부끄러울 노릇이다. 관급 공사와 관련해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에 대비시켜봐도 꼭 들어맞는 말들입니다. 정약용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목민관의 자세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에 적용을 해도 좋을 그런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매년 봄철이 다가오면 해를 넘기고 홀로 사는 미혼자들을 골라 결혼시켜 주어라. 호랍이나 과부를 짝지어주는 정책도 시행함직하다. 혼인을 권장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니 목민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병무청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오늘 돈을 주고 병역을 기피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온갖 비리가 만연한다. 따라서 부잣집 아들 중 병역 기피자는 반드시 찾아내 벌금을 매기도록 하라. 대체로 관청에 손님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친구나 친척들을 불러다 관청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 않다. 대체로 관청하는 엄숙하고 참신해야 한다. 자빈 출입은 엄중히 금지해라. 벼슬이란 반드시 바뀌는 법이다. 바뀌더라도 놀라지 않고 잃더라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다. 장부 정리도 평소처럼 하다가 다음날 훌쩍 떠나는 것이 지혜 있는 목민관의 행동인 것이다. 혼자 사는 남녀의 결혼은 관청에서 주선해라. 당시 혼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러한 주장을 펼치다니 백성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주 세세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렇게 예리한 정약용의 눈은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였던 송사로 옮겨갑니다. 당시는 이 수령과 아전들의 부정부패로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중국과 조선에 대한 재판 기록을 모으고 또 재판 절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흠흠신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재판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조선 사회에선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약용의 흠흠신서, 예리한 재판관 정약용의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걸 주민 이처상은 지난 3일 집안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다는데 그때 상황을 소상히 하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굶어 죽은 것이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소녀의 집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요. 급체를 한 것이죠. 그때 마침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게 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보리떡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씨가 숨이 막혀 하길래 제가 얼른 쌀뜨물을 구해서 먹여주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몸을 배에 뱉고더니만 그만 숨이 멎어 죽어버렸습니다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제가 몇 년째 옆집에 살면서 쭉 보아왔지만 그 사람은 돌덩이를 삼켜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요. 분명 살뜰물이 아닌 양잿물을 먹인 것입니다요. 현명하신 사또나리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죽어간 저의 형님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제 형님을 죽인 자는 바로 그 못된 박사회이옵니다. 그리고 그전 제 형님이 죽기 3일 전 몹시 폭행을 한 사실도 있사옵니다. 그게 분하고 억울하여 밥도 못 먹고 가슴을 끓이다가 결국 화병으로 죽은 것입니다요. 사또나리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참, 그 본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르다니.
하지만 뭐 어쨌든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부인의 의견이 가장 정확한 거지. 뭐 더 들을 것도 없다. 허문 신사는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부검을 실시하는 것. 그 결과 시신의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고 독약을 마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타박상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이처상은 죽기 3일 전 이웃집인 박사회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심하게 얻어맞았다. 이때 일이 너무 분해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이처상은 마침 집 앞으로 지나가던 박사회를 보고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만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박사회는 자신이 죽인 것도 아닌데 그날로 종족을 감추었다. 그리곤 동생을 시켜 가족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혹시나 자신에게 살인 누명이 씌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맞은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혼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걸 박사의 잘못으로 본단 말입니까? 당시 수령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록 직접 죽이진 않았다고 하나 본래 굶주려 허약한 사람을 때린 것은 그 자체가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증언을 조작해 사건을 덮으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형사사법의 이상은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는 그 무죄를 입증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많이 엇갈리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다산이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하는. 목민심서와 흠음신서, 그리고 여기에 경세유표까지 더해 정약용의 국가개혁안은 점차 완성이 되어갑니다. 목민심서와 흠음신서가 목민관들의 지침이었다면 경세유표는 조선의 제도개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책들을 쓰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혹시 틀린 대목은 없는지 검증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자문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나마 그를 도와준 사람은 당시 흑산도로 유배를 가 있던 그의 형 정약전이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정약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개혁안에서부터 유배 생활의 지혜까지. 그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정약용은 한 편의 책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을 형 정약전에게 보내 소감을 묻곤 했다. 이때 정약전은 우리 학문이 언제부턴가 바른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네가 헤쳐내 가리워졌던 것을 확 열어젖혔으니 내 힘이 대단하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책을 평가해주는 일만이 아니다. 정약전은 동생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형님은 혜성이 나타나는 것이 지구가 움직이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지만 제가 살펴보건대 이건 분명히 별이 움직인 것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책을 쓰는 동안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업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 도감을 펴냈다. 자신이 처한 조건을 10분 활용한 연구였다. 이것은 흑산도를 중심으로 이 일대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담은 책이었는데 정약전이 유배 중에 남긴 유일한 저서다. 하지만 섬의 기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정약용은 늘 형님의 건강을 걱정했다. 보다 못한 정약용은 개고기를 5일마다 삶아 먹으라고 충고할 정도였다. 동생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1816년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만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기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중앙조정에서는 간간히 그의 사면 복권 문제가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그에 대해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 순조실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정 씨, 처음에 사면 복권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정약용을 유배에서 풀어달라고 처음 상소를 올린 것은 순조 10년 9월 21일에 정약용의 아들 정우상이었습니다. 이때 순조는 정약용은 신유사업과 관련이 확실하지 않으니 이를 참작해서 특별히 죄를 씻어주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이 순조 10년이라면 1810년인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풀려난 것이 1818년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이유 역시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명은 내려졌지만 교리 홍명주를 비롯한 여러 조정 대신들이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명이 내렸는데도 풀려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약용의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정약용이 강진에서 고향인 경기도 마제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정약용의 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순조 14년 의금부 관리 조장안의 상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또한 대신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로부터 4년 뒤 순조는 정약용이 아직 강진에 있음을 알고 최종적으로 사면령을 내렸다. 그때가 1818년, 그의 나이 56세 되던 해였다. 이 무렵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이 끝나감을 감지하고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 다산 초당역 바위에 정석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다. 유배당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다. 드디어 정약용은 수많은 처서를 안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집을 여의당이라 이름짓고 독서와 지필로 일관된 생활을 계속했다. 그리고 당대 유명 학자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한강 유역에 세거지가 있던 여러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신작, 김매순, 김기서, 또 홍석조 이런 학자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상당히 많은 저술을 한 그런 연구자였고, 또 집안에는 청으로부터 새로 수입된 여러 서적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서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산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 정보에 접하게 되고, 또 자신의 저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다산은 자신의 저술들을 재정리하게 되고 마침내 그 저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약용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사상을 바르게 평가받는 일이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해 뜻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1830년 익종의 사망 직전 조정은 그를 불렀다. 부호군이라는 임시직을 주고 약을 지어 바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834년 순조의 사망 직전에도 같은 영이 떨어졌다. 하지만 두 번 다 약을 미처 짓기도 전에 사망했다. 이때 정약용의 나이 73세.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18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은 고향 마제로 돌아와 독서와 지필에만 전념합니다. 익종과 순조 사망 직전 조정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서였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유배와 함께 끝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형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의 자서전 끝부분에 당시의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꾸짖는 사람이 많다면
천명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한 무더기 불 속에 쳐넣어 태워버려도 괜찮다. 자신의 국가 개혁안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가서 그의 진면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4월 7일, 그날은 정약용의 153주기가 되던 날이었다. 1836년 음력 2월 22일, 유배에서 풀려난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는 숙환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75세. 특히 그날은 그가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로 회혼식을 기념하러 온 가족들이 모인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저서들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소리 없이 번져갔다. 그의 개혁안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1862년, 그가 죽은 지 26년 만의 일이었다. 기정진이 목민심서를 토대로 당시의 부패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뒤 그를 제대로 평가한 최초의 임금은 고종이었다. 고종은 1885년 그의 저서들을 한데 묶어 여의당집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그는 만약 정약용과 같은 신하만 있었다면 조선을 개혁했을 것이라며 개탄했을 정도다. 그러나 고종이 정약용에게 문도공이라는 칭호를 내리던 그해 1910년, 조선은 일제에 의해 그 이름을 잃고 만다. 그 뒤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정인보, 안재홍 등 민족운동가들의 손에 의해 계속된다. 특히 정인보는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근세 사상의 연구이자 조선의 시문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높이 평가했다. 일제시대에 유명한 국학자인 이당 정인보 선생은 그야말로 이 다산의 저서를 읽으면서 매료를 당합니다. 이런 책을 간행 안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필사모르로 된 다산의 저서들을 인쇄로 간행합니다. 이거 최초로 나온 여의당 정서입니다. 그러면서 다산에 대해서 이당 정인보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산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곧 우리 조선 민족사 전체의 연구다. 또 다산을 연구해 보면 민족 존망 성세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다. 다산 한 사람 속에 민족혼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다산이야말로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어떤 사상의 뿌리를 제공해 준 그런 학자였다. 이런 토대 위에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실학 사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각도로 진행된다. 그가 있음으로 해서 실학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고 근대화의 내용 또한 외부에서 주어진 것만은 아님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산 단계에 와서는 실학이 단순히 근대 지향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단계에 이미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탕론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탕론에서 다산은 서양의 그 사회개혁론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서는 인민주권서를 주장하고 있고 또 군주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인민혁명권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사상이 내재적으로 근대적인 사상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우리와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서전을 통해 정약용을 조명해 봤습니다. 유배 18년, 또 500권이라는 방대한 저수를 통해 그는 조선의 국가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이 유배지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과 조선에 대한 뜨거운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안이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재해석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조선의 모습은 개혁을 시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진정한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